안녕하세요. 경세재민촉 정혜경입니다. 최근 보건산업진흥원의 설문 결과 국민의 85%가 코로나19 이후 보건의료 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응답했습니다. 의료계 발전을 위해서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다는 인식 또한 나오고 있는 시점인데요. 그런 의미로 대한민국의 의료계의 미래를 들어보는 자리 마련했습니다. 연구소와 부속병원, 국가암관리사업본부, 국제암대학원, 대학교가 연결되어 긴밀하게 협력하는 전 세계 유례없는 암 전문기관이자 현재는 암 진료 분야 스마트 병원을 구축하며 세계 최고의 암 전문기관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곳입니다. 국립암센터 서홍관 원장 만나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국립암센터는 우리나라 암 연구 진료 전문기관인데요. 네. 지난 20년 동안 국내 암 환자 5년 생존율을 40%대에서 70%대로 끌어올린 1등 공신이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의료 역사를 새로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국립암센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아까 이제 암의 5년 생존율을 40%에서 70%로 끌어올린 1등 공신이라고 하셨는데, 저희 기관으로서는 뭐 감사한 표현인데, 네. 이제 우리가 다 했다 그러면 다른 의료기관들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 의학 자체가 뭐 우리나라 경제 발전, 뭐 학문의 발전과 더불어서 의학 발전 자체가 사실 상당히 이제 많이 올라왔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국립암센터가 설립된 지 20년 됐고, 또 국립암센터가 설립되면서 암에 관한 체계적인 접근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건 네. 명백한 거예요. 그래서 암에 관한 통계가 정확한 통계가 만들어진 것도 이제 암센터 만들어지면서 시작된 거고요. 그렇게 해서 암의 조기 검진, 그런 통계, 뭐 그다음에 생존자 관리, 호스피스 관리 이런 것들이 아주 체계적으로 암 관리 자체가 체계적으로 되었고, 암 치료도 상당히 견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2003년 국립암센터에 조인하셨고요. 예, 그렇죠. 네, 그리고 국가암관리사업본부장 예. 역임하셨고 금연지원센터장도 예,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국립암센터 20주년 되던 해 네네. 네, 원장으로 취임하셨는데요.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국립암센터라는 것은 이제 우리들의 그 미션이 있거든요. 미션이 뭐냐면 국민을 암으로부터 보호한다예요. 그래서 아까 지금 이제 생존율이 올라갔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수술을 잘하고 뭐 항암 치료를 잘한다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도 이 전체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암이라는 것을 국민으로부터 보호하려면은 그 예방부터 출발해야 돼요. 네. 그래서 예방도 잘해야 되고 또 조기 검진도 잘해야 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암의 3분의 1은 예방 가능하다. 또 암의 3분의 1은 조기 검진을 통해서 완치 가능하다. 우리의 그 암 치료 성적,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5년 생존율로 표현하거든요. 5년 생존율이라는 것은 암이 완치되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물론 5년 뒤에도 아직도 안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5년을 하나의 기준점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5년 생존율이 보면은 우리가 전 세계 거의 최고 수준이에요. 예. 그 암종별로 쭉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가 거의 최고 수준입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민의 암 환자 생존율을 끌어올리는데 국립암센터가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네네.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 좀 뜻깊은 성과가 있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암의 조기 검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우리가 국립암센터가 국가암 그 검진 기준을 만들었어요. 그 검진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많은 국민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그 연락을 받으실 거예요. 검진을 받으시라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국가암 검진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무료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근데 이 프로그램이 우리만큼 정교한 프로그램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우리는 국가암 검진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 국가이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암의 치료 성적이 좋아진 것인데요. 이 부분을 정말 그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렇군요. 발병률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하는데요. 네. 제가 2019년 국가암 통계를 잠깐 보니까 합쳐서는 갑상선암이 가장 높았고요. 네네. 그다음 남성에 있어서 폐암. 근데 네. 폐암이
발병률도 높아졌다라는 이제 통계를 본 것 같은데. 갑상선암이 그 남녀 합해서 1등이 됐거든요. 네.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갑상선암은요 5년 생존율이 100.0%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암의 5년 생존율을 계산할 때는 상대 생존율이라는 개념으로 계산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의 생존율을 100으로 놓고 보는 거예요.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은 생존율을 100으로 놓고 그 암에 걸린 사람이 몇 %까지 생존하느냐를 보는 것이죠. 그런데 갑상선암은 100.0.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갑상선암에 걸린 사람과 안 걸린 사람이 생존율이 소수점 한 자리까지 똑같다는 뜻이에요. 그 정도로 갑상선암은 그 생존율이 좋은 것입니다. 예. 그런데 생존율이 말하자면 그 암에 걸려도 사망하지 않는 그런 암을 계속 찾아서 검사하고 치료한다는 것이 약간 불필요한 걸 하고 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갑상선암의 과다진단, 과잉진단 논란이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그 갑상선암을 증상이 없는 사람, 무증상인 사람 보고 검사를 하도록 권장하는 국가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런 걸 찾아내봤자 말하자면 사망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그걸 네. 찾아내가지고 검사를 하고 치료를 하는 것 자체가 불필요한 일이 되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 국가에서는 국립암센터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검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우리는 민간기관에서 검진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권한 게 아닌데 네. 그러니까 국가에서 권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하지 말게 금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민간기관에서 뭐 검진기관 이런 데서 하지 않아도 되는 검사를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1등이 된 거고요. 그래서 2013년에 그 몇 명의 의사들이 모여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그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노력을 했어요. 사실 저도 그 중에 하나였고요. 사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발표를 했었는데 대한민국의 그 갑상선암의 그 여성에서 90%, 남성에서 70%는 과잉진단이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과잉진단이라는 것은 찾을 필요 없는 것을 찾아냈다는 뜻입니다. 네, 그리고 원장님의 비전 중에서 첨단 융복합의 암 연구 선도기간 추진에 눈길이 가던데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암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하고자 하는 건데 의료 발전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그 의료 자원, 의료 데이터가 굉장히 고급의 의료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건강보험공단이 하나의 단일한 보험자예요. 예를 들면 네. 일본 같으면 450개로 쪼개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자료들이 다 제각각의 기준을 가지고 만들어져 있고 서로 통합도 안 됩니다. 소통도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단 하나의 의료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해요. 그리고 아까 암 검진 사업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암 검진 사업 데이터가 있고요. 거기에 대한 치료, 어떤 치료를 했는지 데이터가 또 다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국립암센터가 그 지난해 9월 1일자로 국가암 데이터 센터로 지정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각 병원별로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조직학적으로 세포는 어떻고, 또는 유전자 타입은 어떻고, 뭐 단백질 타입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다 지금 결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쌓이게 됩니다. 그 규모나 질에 있어서 세계 최고의 그 데이터를 만들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은 어마어마한 연구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작업을 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립암센터가 또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그 스마트 병원을 지금 지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로봇을 현재 우리가 그 진료에 쓰고 있는 로봇가 국립암센터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스마트 병원, 그래서 로봇을 활용할 수 있고 또 아까 AI도 네. 말씀하셨는데 그 AI 우리 연구과가 있어가지고 지금 AI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암을 진단을 빨리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연구도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 뭐 공공기관이다 그러면은 되게 이제 질이 낮고 뭐 적자나 보고 수준은 떨어지는 것처럼 자꾸 생각하는데 국립암센터는 절대로 그런 기관 아닙니다. 네. 우리는 선도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연구 기술 개발 결국은 산업화돼야 될 텐데요. 그렇죠. 저희 나라의 의료 산업 수준이나 정부의 정책 뭐 개선해야 될 내용이 없을까요? 사실 그 연구 쪽으로 본다면 정말 그 하고 싶은 말이 많죠.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아까 치료 성적은 세계 최고다라고 자꾸 강조를 했는데
그 치료 성적을 낸 것이 그 새로운 항암의 뭐 치료 성적, 그러니까 근데 그걸 내기까지의 그 도구인 항암제라든지 또는 그 도구 같은 것들은 다 외국에서 수입한 것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자체에서 개발한 신약이라든지 신기술로 암을 정복한 게 아니에요. 남의 것을 계속 가장 빠른 속도로 수입을 해서 효율적으로 적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성공을 한 것인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는 완전히 선진국이 됐거든요. 네. 저도 60년대 초등학교 다닌 사람으로서 정말 놀라울 정도로 우리나라가 지금 발전했는데, 우리가 경제 규모도 세계 10위권이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맞게 우리도 연구 기반을 늘려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직은 좀 뒤처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항암 신약 신기술 개발에 우리가 그 앞장서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부에다가 국립암센터도 이제 그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희귀암, 난치암 극복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 작년에 그 예타 사업에서 우리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부족했다고 보고 다시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손으로 개발한 항암제를 개발할 때까지 계속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안타까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원래 그 예타 진행할 때 네. 많은 계획서들이 뭐 한 번씩 떨어지고 합니다. 네. 재수 아. 삼수를 해요. 네. 그래서 우리도 그 지난해 제가 원장 되면서 야심차게 진행을 했다가 이제 일종의 1조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거든요. 10년간 1조의 연구비를 쓰면서 신약 개발하겠다 했는데 떨어졌어요. 근데 저희들이 부족했다고 보고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더 작업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 네. 네. 이제 좋은 성과 있으실 것 네네. 같아요. 네. 암 진료 분야에 있어서 스마트 병원을 구축해주고 계신다는 네네.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렇게 의료 발전뿐만 아니라 암 환자 사회복귀 생태계 조성 등 또 네네.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 어떤 사회공헌 활동을 해주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그 이제 암 환자들을 우리가 치료를 잘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암 환자들이 예전에는 한 종의 그 암에 걸리면 대부분은 이제 사망을 했어요. 몇 년 가다가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됐잖아요. 이제 70%가 완치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암 생존자가 200만이 됐습니다. 그런데 암 생존자가 몸이 건강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제 암에 걸렸는데 당신이 안 죽고 치료 잘 받았으면 됐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암의 그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 받고 방사선 치료 받으면서 몸이 다 이미 망가진 상태예요. 정신적으로도 어떤 두려움도 있고요. 우울증, 불안증도 있고 또 몸도 많이 망가져 있고, 그리고 또 이 암에 한번 걸린 사람은 그 두 번째 암에 걸릴 확률이 또 높아집니다.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보다도 두 번째 암에 걸릴 확률이 높거든요.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또 이제 그러니까 항상 이미 한번 암에 걸렸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몸에 조금만 이상해도 내가 또 암 생겼나? 혹시 암이 또 퍼진 거 아닌가? 이런 막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 생존자 200만의 생존자들이 어떻게 하면 사회 복귀를 잘 할지. 네. 그리고 그 암 생존자들의 또 어려움 중에 하나가 자기 생계에 있어서 또는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사회에서 잘 적응을 잘하고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지금 계속 개발하고 있고, 국립암센터가 일단은 선도적인 모델을 만들면 이걸 전국에 이제 보급할 수 있도록 그런 일을 지금 계획하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코로나 백신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는 모더나가 제 네네. 기억에는 처음에 면역 항암제 개발로 예. 시작했던 기억을 가지고 네네,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네. 표적 치료제, 네네. 면역 항암제 이런 개념은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네네. 어느 정도까지 실용화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그런 표적 치료제나 이런 것들이 그 암 치료에 있어서 그 항암제의 어떤 새로운 기원을 높이고 있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산탄총처럼 막 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암세포도 죽지만 그 정상세포들도 막 죽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아주 항암제 치료받는 사람들이 정말 막 공포감에 시달리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암세포에만 직접 가격을 하는 그런 세포 치료제 같은 것들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그게 너무 가격이 비싼 겁니다. 막 그래서 어떤 항암제는 5억을 내야 돼요. 갑자기 암에 걸렸는데 5억을 내라고 그러고 보험 처리도 안 해줍니다. 그러면 굉장히 부담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가 그 암에 관한 그 계획서를 냈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도 바로 그런 세포 치료, 표적 치료를 개발하는 것도 우리 이제 계획서에 있는데,
아직은 우리 실력이 그렇게 대단하진 않지만 지금 실력이 없다고 해서 시도를 하지 않는다면 10년 뒤에도 실력이 없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지금 실력이 없지만 지금부터 우리가 선도적인 작업을 해야만 10년 후에는 우리가 네. 이제 실력이 높아지겠죠.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증가 추세에 있던 암 환자 수가 2021년 처음으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암 건짐 수검률이 낮아지면서 이 환자도 줄어든 것 같아 보이는 착시 현상이라고도 하던데요. 한마디로 병원에 가기 꺼려서 이 암 검진이 줄어든다는 건데 이런 상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의료기관을 막 기피하는 현상들이 일부 있었는데 그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예를 들자면은 뭐 꼭 암 검진뿐 아니고 암 검진도 물론 제대로 받으셔야 되지만 예를 들자면 뭐 당뇨라든지 고혈압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도 병원 가면은 뭐 무슨 코로나 걸린다고 그래서 꺼리거나 그래서 치료를 막 몇 달씩 안 받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고요. 아무리 코로나가 있다 하더라도 백신 열심히 맞으시고 자기 의료 관리는 제대로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암 검진 티켓 나오면 꼭 그것을 예약하시고 받으셔야 됩니다. 사망 원인 1위 네. 암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2위, 3위, 4위 원인을 다 합쳐도 암만큼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네. 그렇다면 원장님께 이 이야기를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지만 저희가 암을 예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암에 있어서 가장 원하는 것은 암에 안 걸리는 것이지 뭐 걸린 다음에 완치되기를 원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암 예방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암을 예방하려면은 암에 왜 걸리는지, 그러니까 네. 암의 원인을 알아야 돼요. 근데 암의 30%는 담배 때문에 생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담배를 끊는 거.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흡연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지금 프로를 지금 보시는 분이 있다면 당장 담배를 먼저 끊어야 됩니다. 네. 가장 확실한 암의 원인은 담배예요. 그래서 담배 끊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이야기가 나오셨었는데 남자에 있어서 폐암이 옛날에는 사망 원인 1등이었거든요. 여자도 사망 원인 1등은 폐암입니다. 그렇군요. 여자도 사망 원인 1등은 폐암이에요. 예. 그리고 남녀 다 1등인데 지금 남자는요 폐암이 발생도 1위가 됐어요. 그러니까 숫자 자체가 늘어났다는 거죠. 근데 그 폐암의 90% 원인은 담배거든요. 그러니까 담배를 끊지 않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암을 걸리고 싶은 사람은 담배를 피셔야 되고 정말 암에 한번 걸려보고 싶다. 그렇다면 담배를 피는 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게 지름길이고 암에 걸리고 싶지 않다면 네. 담배를 끊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노력할 것은 그 음식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음식이 또 약 30%라는 보고가 있어요. 그래서 뭐 너무 기름진 음식 또는 탄 음식, 뭐 고기를 태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피하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술은 어떻게? 술 좋은 말씀하셨어요. 술이 이제 제가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술이 발암물질이냐고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사람들이 좀 더 고개를 갸웃갸웃 하죠. 술이 발암물질? 그런 말은 처음 들었는데 그러는데요. 술이 1군 발암물질입니다. 술이 1군 발암물질인데 1군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에서 확실하게 확인된 발암물질을 1군 발암물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술은 우리 몸에 들어가면 아세트알데히드로 변합니다. 네. 알코올이 아세트알데히드로 변하거든요. 그런데 알코올도 1군 발암물질이고 아세트알데히드도 1군 발암물질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가면 암을 일으킵니다. 그것도 한 10종의 암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교수님께서도 옆에서 한숨을 깊게 해주셨어요. 저도 걱정이 되는군요. 네. 1군 발암물질이에요. 그래서 많이 마실수록 증가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 암을 기준으로 본다면요. 하나도 안 마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소량 한두 잔 마시면은요. 계속 증가합니다. 암이. 그러니까 술의 섭취 양하고 암의 발생하고 네네. 똑같이 제로부터 쭉 올라가요. 네네. 하나도 안 마시는 게 가장 유리하고 조금 마시면 마실 만큼 해롭습니다. 네. 한두 잔은 봐주는 게 없군요. 봐주는 게 아니에요. 담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암을 기준으로 하면은 제로가 가장 좋은 거고 쭉 올라갑니다. 그렇군요. 다만 이제 알코올에 있어서 약간 이제 무슨 말이 있냐면은 약간 마시는 게 건강에 좋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심장 보호 효과가 있다는 것인데 그 심장 보호 효과가 있는 그 적정 음주량이 굉장히 작습니다.
뭐 흔히 하는 말로 남자는 하루 2잔, 그러니까 네. 소주 잔으로 2잔입니다. 네. 아니면 포도주는 포도주 굉장히 잔으로. 적네요. 그다음에 네. 여자는 하루에 1잔, 뭐 이런 아. 식으로 돼 있는데 지금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하. 그것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그렇게 말했는데 지금 음주 기준을 지금 바꿨어요. 유럽도 음주 가이드라인이 네. 소량의 음주도 안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아. 지금 바꿨습니다. 가능하면 안 마시고 혹시 마신다면 소량 네. 정도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방송을 보시고 이 새해 목표로 금연과 금주를 꼽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건강해지실 거예요. 네. 그리고 원장님께서 생각을 하시기에 의사로서 갖춰야 할 덕목이라면 어떤 게 있을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시기도 하고 또 쉬운 질문이기도 한데요. 네. 의사가 결국 이제 생명을 다루잖아요. 그래서 의사는 그 가장 최신의 의학 지식을 항상 섭취하고 공부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네. 최신 지식 그런 걸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그 의술을 펴는 게 항상 인간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무슨 뭐 강철이나 무슨 나무 막대기를 대상으로 의료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애정과 그 신뢰 또 인간에 대한 소통 네. 이런 그 공감 능력 이런 것들이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의사가 된 지 한 40년 다 되는데 정말 그런 거 그러니까 최신의 의학 지식을 섭취하는 거 이제 공부를 하는 거 하고 환자에 대한 공감 능력 그리고 소통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환자들이요. 예를 들자면은 이제 고혈압이 됐다. 그러면 이제 의사들은 항상 그러죠. 당신 고혈압 약을 먹어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안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럴 때 의사들이 환자를 비난합니다. 아니 말이야 저 사람 말이야 내가 약 먹으라는데 약도 안 먹고 말이야 이렇게 환자를 비난하거든요. 근데 비난할 게 아니에요. 네. 제가 볼 때는 그 의사의 치료 실패예요. 그 환자를 설득 못한 게 자기 책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환자가 의사의 지시대로 의사가 생각할 때 바람직한 의료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건 의사의 실패예요. 그 의사소통에 실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환자가 왜 안 먹으려고 하는지를 이해를 하고 그걸 가르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끄는 그 과정 자체가 의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 대한 이해가 네.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코로나19 때도 의료진분들이 힘써주시는 모습을 그럼요.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오늘 원장님께서 경세재민 촉에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계획과 목표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지금은 이제 국내암센터 원장으로서 이제 국내암센터가 그 제 할 일을 잘하는 것, 네. 그래서 국민을 암으로부터 보호하는 거, 이 역할을 잘해야 되고 우리 연구 실력도 더 높여야 되고요. 우리가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끌어올리는 거, 그리고 대한민국의 그 암 관리 수준을 이제 더 높이는 거,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서 많은 나라가 그 우리나라 국립암센터에 와서 배우고 싶어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있는데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인류의 그 암 극복, 인류 건강에도 기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산업 분야에서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료 산업 분야도 예외가 아닌데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겠고요. 또 의료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힘을 한데 모아야겠습니다. 앞으로 국립암센터의 중추적인 역할도 계속 기대하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